장마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빗줄기는 세상을 온통 회색으로 물들이며 아스팔트 위를 미친 듯이 때려댔다. 파주 외곽. 낡은 연립주택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이 동네에서 내 삶처럼 조용한 곳은 없었다. 40대 중반의 사내. 박진우, 내 이름이었다. 공장에서 하루 종일 쇳덩이를 만지고 돌아온 내게 이 집은 안식처라기보다는 거대한 침묵 그 자체였다. 아내 수진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의 모든 시계는 멈춰버렸다. 웃음소리도, 온기도, 심지어는 다투는 소리마저도 모두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나는 젖은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다. 거울 속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다. 깊게 팬 눈가의 주름, 듬성듬성 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한 눈동자. 저 남자가 정말 나인가? 가끔은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수진과 함께 꾸렸던 이 작은 집은 이제 나 혼자에게는 너무나도 컸다. 식탁 의자도 하나는 늘 비어 있었고, 잠자리에 누우면 옆자리의 냉기가 등골을 시리게 했다. 저녁은 늘 그랬듯 라면이었다. 끓는 물에 면과 스프를 털어넣고 찬장에 박혀있던 김치 쪼가리를 꺼냈다. 후루룩. 면발을 빨아들이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창밖에서는 번개가 번쩍이며 잠시 세상을 밝혔다가 어둠 속으로 삼켜버렸다. 천둥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다.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한 밤이었다. 이런 밤이면 수진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녀의 따뜻했던 손, 내 어깨를 다독여주던 그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지만 끝내 품에 안아보지 못했던 아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작은 아기, 신발 한 짝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그때였다. 아비.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미친 듯이 울부짖는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섞인 아주 희미한 소리, 길고양이의 울음소리겠거니. 애써 무시하며 남은 라면 국물을 들이켰다. 하지만 소리는 끊어지지 않았다. 바람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처절했고, 고양이 소리라고 하기엔 어딘가 사람의 흐느낌을 닮아 있었다. 에이탄 씨, 귀찮게. 나는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비바람 속에 대체 무슨 일인가? 현관으로 다가가 낡은 철문을 열자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가 훅 끼쳐왔다.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에 흩어져 시야는 흐릿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소리의 근원지를 찾았다. 그리고 나는 보고야 말았다. 내 집 대문 바로 앞, 버려진 냉장고 박스 안에서 나는 그 소리의 정체를, 두 개의 작은 형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잘못 본 것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밤하늘을 가르자 그 형체는 분명히 드러났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그 아이의 품에 안겨 젖은 담요를 뒤집어 쓴 더 작은 아이. 큰 아이는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마치 어미 잃은 새끼 짐승처럼 나를 경계하며 노려보고 있었다. 그 작은 몸으로 어떻게든 동생을 지키려는 듯 품에 꼭 끌어안은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대체 누가, 어떤 비정한 인간이 이 폭풍우 속에 어린아이들을 내다버렸단 말인가. 아이들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비에 젖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저기, 내 목소리가 이렇게 떨렸던가. 나는 한 발짝 다가갔다. 그러자 큰 아이가 더욱 동생을 끌어안으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오지 마세요. 라는 무언의 절규였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다. 그냥 문을 닫아. 박진우, 괜한 일에 엮이지 마. 경찰에 신고하면 그만이야. 내 인생도 힘든데 누굴 돌봐. 저 아이들을 봐.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야. 네가 외면하면 저 아이들은 죽어. 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내 양심과 주체할 수 없이 끓어오르는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다.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엉망진창이었다. 조용히, 그저 조용히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경찰의 귀찮은 조사, 아동보호소의 까다로운 절차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렸다. 나는 천천히 뒷걸음질 쳐 문을 닫으려 했다. 그래,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신고만 하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철컥.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다. 그때 아이의 품에 안겨있던 더 작은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힘없이 떨리는 눈꺼풀 사이로 드러난 아이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그 눈은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처절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 눈에서 수진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병상에 누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나를 바라보던 그 슬픈 눈을. 나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왔다. 심장이 칼로 베인 듯 아팠다. 나는 문을 닫을 수 없었다. 절대로. 나는 다시 문을 활짝 열고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큰 아이가 마지막까지 저항하듯 나를 밀어내려 했지만 젖은 아이의 손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나는 먼저 작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지만 미약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다른 팔로 큰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나는 그저 중얼거렸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바깥의 폭풍우 소리가 한결 멀게 느껴졌다. 나는 아이들을 따뜻한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다. 집 안은 여전히 냉랭했지만 적어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다. 나는 허둥지둥 마른 수건을 가져와 아이들의 젖은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큰아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작은아이는 그저 얌전히 내 손길을 받아들였다. 젖은 옷을 벗기자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의 몸이 드러났다. 갈비뼈가 훤히 보일 정도였다. 도대체 며칠이나 굶은 것일까?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나는 내 옷장에서 가장 부드러운 면 티셔츠 2벌을 꺼내 아이들에게 입혔다. 어른의 옷은 아이들에게 원피스처럼 컸지만 적어도 따뜻하고 뽀송뽀송했다. 배고프지 뭐 좀 먹자.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눈앞이 캄캄했다. 라면과 김치, 햇반 몇 개가 전부였다. 아이들에게 이런 걸 먹일 수는 없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계란 2개를 꺼내 프라이를 하고 찬밥을 데워 간장과 참기름을 넣어 비볐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요리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을 아이들 앞에 놓아주었다. 작은 아이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지만 큰 아이는 망설였다. 동생이 한 숟갈 먹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독이라도 들었을까봐 확인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렇게 정겨운 소리였던가. 텅 비었던 식탁이
텅 비었던 내 마음이 아주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지쳐 보였다. 나는 거실 한쪽에 이불을 깔아 잠자리를 마련했다. 아이들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다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다시 아이들에게 다가가 이불을 목까지 잘 덮어주었다. 그때였다. 작은 아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작은 목소리라 하마터면 듣지 못할 뻔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내 심장을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고맙다는 말, 수진이 떠난 후 처음 들어보는 타인의 온기가 담긴 말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쓸어주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차올랐다. 나는 소리 죽여 울었다. 수진을 잃고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외로움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온 이 작은 생명들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들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나 자신이 서러워서 터져나온 눈물이었다. 창밖의 비는 그칠 줄 몰랐다. 하지만 내 마음속을 핥히던 폭풍우는 아주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았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오늘 밤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것을,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밤새 뒤척였다. 익숙한 내 방 침대가 가시방석처럼 불편했다. 귓게는 여전히 빗소리가 맴도는 듯했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섰다. 나는 결국 동이 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창밖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했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세상은 지쳐 잠든 짐승처럼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거실로 나갔다. 아이들은 여전히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곤히 잠든 얼굴은 천사 같았지만 간밤의 공포가 남긴 흔적인지 미간은 희미하게 찌푸려져 있었다. 어른용 티셔츠가 흘러내려 앙상한 어깨가 드러나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다. 아이들의 여린 숨결이 내 손등에 닿았다. 그 미약한 온기가 마치 전기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 삶의 무게에 더해진 두 개의 작은 삶의 무게. 그것은 무겁다기보다는 차라리 아찔한 책임감이었다. 아침밥을 해야 했다. 하지만 부엌에 서자 또다시 막막해졌다. 어제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해 먹일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뭘 먹고 자라는 걸까? 수진이 살아있었다면. 나는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냈다. 지금은 과거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다. 나는 지갑을 챙겨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이라도 다녀와야 했다. 우유, 계란, 그리고 아이들이 먹을 만한 과일이라도 좀 사야겠다 싶었다. 이른 새벽의 골목길은 서늘했다. 그런데 집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익숙한 인형과 마주쳤다. 옆집의 박씨 아주머니였다. 새벽 운동이라도 다녀오시는 길인지. 그녀는 나를 보자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었다. 어머, 박 총각, 웬일로 이 시간에 장을 다 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안부를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의심과 호기심. 나는 순간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 네.
그냥 좀 일찍 깼습니다. 집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봐. 어젯밤에 시끄러워서 혼났네. 비바람 소리 말고도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 심장이 철렁했다. 역시나 이 동네에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 웃어 보였다. 잘못 들으셨을 겁니다. 저 혼자 사는 집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살펴가십시오. 나는 서둘러 그녀를 지나쳤다. 등 뒤에 꽂히는 의심의 눈초리가 따가웠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보이지 않는 벽. 소리 없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슈퍼마켓에서 우유와 식빵, 계란과 사과 몇 알을 사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이 깨어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서 두 아이는 불안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큰아이가 반사적으로 동생의 앞을 막아섰다. 여전한 경계심.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사온 것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일어났구나. 아저씨는 박진우라고래. 너희들 이름은 뭐니? 내 물음에 아이들은 대답이 없었다. 그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나는 재촉하지 않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렀다. 계란 프라이를 하고 식빵을 굽는 동안 나는 일부러 혼잣말을 했다. 아저씨는 계란을 반숙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 너희는 어떠려나? 소금을 좀 쳐야 맛있지. 치. 기름 위에서 계란 익는 소리가 어색한 공기를 채웠다. 그때였다.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려, 용. 내가 뒤를 돌아보자 작은 아이. 둘이가 나를 보고 있었다. 제 이름은 둘이에요. 그리고 여긴 하나 언니, 언니라고 불린 아이. 하나는 동생이 입을 열자 놀란 듯 동생의 팔을 툭 쳤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하나와 둘이. 나는 아이들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다. 하나, 둘이 예쁜 이름이구나. 내 말에 하나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지만 어제 저녁보다는 한결 편안한 분위기에서 끝났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나는 아이들을 영원히 숨겨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신고해야 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고 아이들을 위한 길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거실에 앉혀두고 만화 채널을 틀어준 뒤 방으로 들어와 낡은 전화기를 들었다. 손가락이 떨려 몇 번이나 잘못된 번호를 눌렀다. 심호흡을 하고 나는 마침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기계적이었다. 나는 간밤의 일을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다. 아이들을 발견한 상황, 아이들의 상태, 그리고 내가 임시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전화기 저편의 담당자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예상했던 말을 했다. 알겠습니다. 박진우 씨, 곧 담당 직원을 댁으로 보내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자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곧이라는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1시간 뒤일까? 2시간 뒤일까? 그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면 이 집은 다시 어제와 같은 침묵 속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전혀 기쁘지 않았다. 2시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30대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다. 날카로워 보이는 눈매, 야무지게 담은 입술. 그녀의 손에는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온 김민서라고 합니다. 박진우 씨 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전화기 속 목소리보다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을 먼저 살핀 후 집 안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마치 현장 감식을 나온 형사처럼.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나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에 호라비 냄새, 정리되지 않은 살림살이, 아이들을 위한 물건 하나 없는 삭막한 풍경. 그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서류철을 펼쳤다.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어젯밤에 아이들을 발견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즉시 신고하지 않으셨죠? 상황이 너무 경황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비에 너무 많이 젖어 있어서 일단 따뜻하게 해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집으로 들인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다른 의도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 의도라니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박진우 씨, 실례지만 직업은 어떻게 되시고 수입은 안정적이신가요? 현재 혼자 거주하고 계신 게 맞고요.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수입은 많지 않지만 혼자 살기엔 부족함이 없다고 대답했다. 아내는 몇 년 전 사별했다고도 털어놓았다. 그녀는 내 대답 하나하나를 서류에 꼼꼼히 기록했다. 그녀의 페니 종이에 스치는 소리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에게 들리는 발소리처럼 섬뜩했다. 박진우 씨,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어린 여자아이 둘이라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은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전문적인 돌봄과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었다. 당신은 자격이 없다.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나는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넉넉한 형편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남자 혼자였다. 아이들과 잠시 따로 이야기를 나눠봐도 될까요? 나는 거실 한쪽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다. 그리고 김민서 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눈을 맞췄다. 안녕, 아줌마는 너희를 도와주러 왔어. 이름이 뭐니? 둘이는 내 등 뒤로 숨어버렸고 하나는 잔뜩 나를 세운 고양이처럼 그녀를 노려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아이들의 완강한 저항에 김민서 씨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는 아이들을 다루는데 익숙한 전문가였지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아이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듯 했다. 그녀는 잠시 아이들을 설득하려다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시다시피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일단은 저희 기관의 임시보호시설로 아이들을 옮겨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곳에는 전문가들도 있고.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김민서 씨와 아이들의 시선이 동시에 내게로 향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제발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겨우 조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낯선 곳으로 데려가면 아이들은 더 큰 상처를 받을 겁니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내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평생 누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무언가를 구걸해 본 적이 없었다. 김민서 씨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이제 떠나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될 것이다.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등 뒤에 숨어있던 작은 손이 내 바짓가랑이를 꼭 붙잡았다. 둘이었다. 아이는 내 뒤에서 고개만 빼꼼 내밀어 김민서 씨를 보며 말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방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아저씨, 좋은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김민서 씨의 흔들림 없던 눈빛이 크게 동요했다. 그녀의 시선이 내게서 둘이에게로, 그리고 내 바지를 꼭 붙잡은 아이의 작은 손으로 옮겨갔다.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듯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던 하나가 동생의 옆으로 와서 섰다. 그리고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김민서 씨를 향해 말했다. 여기 있을래요. 그것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외침이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저항이었다. 김민서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 했다. 마침내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서류철을 덮었다. 심판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정식 절차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박진우 씨에 대한 조사도 계속될 거고요. 하지만 아이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겠군요. 딱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아이들을 임시로 보호하시는 걸 허락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시로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할 겁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그녀는 서류 몇 장을 내게 건네주고는 돌아섰다. 나는 멍하니 서서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나는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전쟁이었다. 총성 없는 전쟁. 그리고 나는 오늘 첫 전투에서 아주 간신히 패배를 면한 것이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아이들을 보았다. 두 아이는 여전히 내 곁에 서서 불안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향해 팔을 뻗었다. 아이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내 품으로 와락 안겨왔다. 작고 여린 아이들의 몸이 내 품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말없이 끌어안았다. 이 작은 생명들을 지켜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게 주어진 일주일, 그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다. 내가 이 아이들의 아빠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김민서 씨가 다녀간 후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내 머리 위에서 흔들리는 칼날과도 같았으다. 나는 그 칼날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이 아이들의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집은 내 평생 처음으로 반짝반짝 윤이 났다.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었고 창문은 하늘이 비칠 정도로 맑았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아이들 영양에 좋다는 레시피들을 찾아 서툰 솜씨로 요리를 했다. 콩나물국, 계란찜, 생선구이. 내가 만든 음식을 하나와 둘이가 맛있게 먹어줄 때마다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아이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둘이는 이제 곧잘 웃었고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저씨 하고 외치며 현관문으로 달려나왔다. 그 작은 발소리는 내 하루의 피로를 전부 날려버리는 마법과도 같았다. 하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더 이상 나를 경계의 눈빛으로 보지 않았다. 내가 저녁을 준비하면 말없이 옆에 와서 수저를 놓았고 내가 설거지를 하면 작은 손으로 그릇의 물기를 닦아주었다.
그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고 있었다. 우리는 서툴지만 분명히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일주일의 마감 시한을 이틀 앞둔 날, 김민서 씨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녀는 몰라보게 깨끗해진 집과 이전보다 훨씬 밝아진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는 조금 놀란 듯 했다. 그녀는 여전히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처음에 그 날카로움은 조금 무뎌져 있었다. 그녀는 둘이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둘이는 이제 숨지 않고 제법 씩씩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녀가 돌아간 후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대로만 간다면 나는 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잔인한 얼굴을 드러내는 법이다. 그날 밤부터였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방 공기가 차가워졌다. 둘이가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기운 없이 이불 속에 웅크렸다. 나는 아이가 그저 감기 기운이 있는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약국에서 사다 놓은 어린이용 감기약을 먹이고는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조금 미열이 있는 듯 했지만 이내 괜찮아지리라 믿었다. 그것이 내 평생 가장 큰 후회로 남을 오판이었다. 새벽녘, 나는 아이의 거친 숨소리에 잠을 깼다. 거실로 달려나가 보니 둘이의 온몸이 불덩이 같았다. 아이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끙끙 앓고 있었고 헛소리를 하며 엄마를 찾았다. 나는 사색이 되었다. 옆에서 잠 못 이루고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던 하나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둘이야, 정신 좀 차려봐. 나는 미친 듯이 물수건을 가져와 아이의 이마와 몸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열은 전혀 내리지 않았다. 아이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지고 힘겨워 보였다. 내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를 키워본 경험 없는 나의 무지함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이대로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김민서 씨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아이들을 빼앗길 것이고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공포가 온몸을 집어삼켰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두꺼운 이불로 둘이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는 울고 있는 하나의 손을 잡았다. 하나야, 병원 가야 해. 어서. 밤 12시가 넘은 시각. 나는 미친 사람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골목길을 달려 큰 길로 나갔다. 다행히 지나가는 택시가 한 대 있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은 하얀 불빛과 소독약 냄새,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가득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둘이를 진찰했다. 각종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내 옆에는 하나가 내 옷자락을 꼭 붙잡은 채 떨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나를 불렀다. 보호자분, 아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단순 감기가 아니라 급성 폐렴입니다. 당장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폐렴. 그 단어가 내 머리를 망치처럼 때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위험한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단 치료를 시작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나는 입원 수속을 밟기 위해 원무과로 갔다.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예상 치료 비용이 적힌 종이를 내밀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 한 달 월급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그것도 겨우 초기 비용일 뿐이라고 했다. 나는 지갑을 열어 현금을 전부 꺼내보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나는 이 아이에게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건강조차 제공해 줄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김민서 씨에게 전화할까? 그녀라면 도와줄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건 나의 패배를,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셔였다. 그녀는 당장 아이들을 데려갈 것이다. 공장에 연락해 볼까? 이 한밤중에 그리고 가부를 해준다 한들 이 큰돈을 다 감당할 수는 없었다. 사방이 벽으로 꽉 막힌 기분이었다. 나는 차가운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하나는 유리창 너머로 처치실에 누워있는 동생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닳고 닳아 거칠어진 내 자신의 손. 그리고 그 손과 함께 떠오른 기억. 우리 집 거실 한 구석.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묵묵히 서 있는 그것. 수진의 피아노. 음악 교사가 꿈이었던 아내. 넉넉지 않은 형편에 결혼하며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피아노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게 꿈이라며 월급을 쪼개 중고 피아노를 사왔다. 그녀는 매일 저녁 그 피아노를 치며 내게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단 한 번도 그 피아노 덮개를 열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 담긴 성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그녀의 꿈과 좌절이 모두 스며있는 물건. 나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피아노만큼은 팔지 않겠다고. 수진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 나왔다. 나는 유리창 너머를 다시 보았다. 링거를 꽂은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둘이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로 동생을 지켜보는 하나. 저 아이들은 이제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었다. 나의 가족이었다. 나의 과거이자 현재이고 나의 미래였다. 나는 결심했다. 수진의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내 심장에 살아있다. 만약 그녀가 여기 있었다면 그녀 역시 나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나는 간호사에게 돈을 구해오겠다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하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하나야, 아저씨 금방 돌아올게. 둘이 곁에 있어줘. 나는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24시간 중고 물품 매입 업체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30분쯤 뒤 험상궂게 생긴 남자 둘이 집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피아노를 툭툭 쳐보고는 내 절박한 사정을 눈치챘는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다. 흥정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러자고 했다. 남자들이 피아노를 옮기기 시작했다. 쿵, 쿵. 피아노가 문턱을 넘을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쿵쿵 내려앉았다. 수진과의 추억이, 내 지난 삶의 한 조각이 그렇게 뜯겨져 나가는 것 같았다. 피아노가 있던 자리에 남은 텅 빈 공간이 내 마음처럼 허전했다. 나는 구겨진 지폐 몇 장을 손에 쥐고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입원 수속을 마쳤다. 둘이는 병실로 옮겨졌고 항생제 투여와 함께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다. 나는 밤새 둘이의 침대 곁을 지켰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그저 열이 내리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는 옆에 있는 작은 의자에서 웅크린 채 지쳐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둘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하루 만에 처음으로 맑은 눈을 떴다. 아이는 헬쑥한 내 얼굴을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때 의자에서 깬 하나가 나를 보고 있었다. 아이는 잠시 집에 다녀온 모양이었다. 피아노가 사라진 텅 빈 자리를 본 것이리라.
아이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했다. 아이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단순한 신뢰가 아니었다. 가슴 아픈 감사함과 존경심이 담긴 깊은 눈빛이었다. 내가 물수건으로 둘이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을 때였다. 하나가 내게로 다가왔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내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는 내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뱉었다. 아찌아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나는 허공에서 손을 멈춘 채 얼어붙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나를 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내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내가 치른 대가는 컸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순간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이 차가운 병실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남자와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둘이가 폐렴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끔찍했던 밤 이후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이제 우리 집에서는 어색함이나 경계심 같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나와 둘이는 나를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고 그 호칭은 내 심장에 매일같이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아이들의 정식 후견인이 되었다.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는 서류상으로도 그리고 마음으로도 완벽한 한 가족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공장의 고독한 박진우가 아니었다. 나는 하나와 둘이의 아빠, 박진우였다. 내 삶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이 먹을 아침밥을 짓고 서툰 솜씨로 딸아이들의 머리를 묶어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퇴근 후에는 숙제를 봐주고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낡고 좁은 집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곳은 세상 그 어떤 대궐보다도 행복한 공간이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옆집 박씨, 아주머니는 이제 철마다 김치를 담가다 주며 아이들을 살뜰히 챙겼다. 애들 아빠, 고생이 많아. 그녀의 그 말 한마디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다. 가끔 우리를 찾아오는 김민서 씨는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라며 놀라워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웃을 뿐이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하루하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었다. 나는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행복은 종종 너무나도 연약해서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쉽게 깨어지곤 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은 가을날이었다. 우편함에 꽂혀있는 낯선 법률사무소의 이름이 찍힌 등기우편 하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무슨 일일까? 나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며 아이들 몰래 방으로 들어가 편지를 뜯었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내 세상을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했다. 귀하께서 후견인으로 있는 박하나, 박두리 양의 친이모 오수경 씨가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오수경,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 아이들의 이모라고 그렇다면 아이들을 버리고 간 그 여자의 형제란 말인가?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와서 나타났단 말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나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의 과거라는 이름의 유령을. 그 유령이 이제 실체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나는 아이들 앞에서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하지만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이 행복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온몸이 떨렸다. 며칠 후 나는 김민서 씨의 중재회 법률사무소에서 그 여자 오수경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나와는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비싸 보이는 옷과 가방, 흐트러짐 없는 화장.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들 이모 되는 오수경입니다. 그녀는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라도 온 사람처럼 딱딱하게 인사했다. 그녀 옆에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입을 열었다. 오수경 씨는 지난 몇 년간 집을 나간 동생과 조카들을 애타게 찾아다녔습니다. 동생이 워낙 철이 없고 충동적인 성격이라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한 뒤로 연락이 끊겼었죠. 그러다 최근의 수소문 끝에 아이들이 박진우 씨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비정한 언니가 아니라 하루아치 치매 조카들을 잃어버린 피해자였다. 그녀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동안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죠.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이모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과 풍족한 삶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아저씨, 혼자서 여자아이 둘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가난한 공장 노동자인 너, 호라비인 너는 자격이 없다는 무언의 압박.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당신들이 아이들을 쓰레기처럼 버렸을 때, 당신들이 아이들을 찾아다녔다는 그 시간에 둘이는 죽어가고 있었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간신히 삼켰다. 나는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다. 제가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이들의 집입니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법적 싸움의 시작이었다. 내 통장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법률 서류와 씨름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 결국 아이들도 알게 되었다. 내가 잠든 사이 책상 위에 놓아둔 소송 서류를 하나가 본 모양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하나가 빨개진 눈으로 내게 와서 물었다. 아빠, 우리 어디로 가야 해? 어떤 아줌마가 우리 데리러 온대. 둘이도 옆에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차마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아니야, 그런 일 없어. 아빠가 다 해결할게. 아무 데도 안 가. 여가 우리 집이야. 아이들은 내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가기 싫어. 아빠랑 살고 싶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법원의 명령으로 아이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 자리에 오수경도 함께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인형과 장난감을 내밀며 환심을 사려 애썼다. 하지만 아이들은 내 등 뒤에 숨어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때 늘 조용했던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12살이 된 하나는 제법 어른스러워져 있었다. 아이는 오수경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기억나요? 뭐가 기억난다는 거니? 아가 오수경이 다정하게 물었다. 아줌마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 밤 비가 엄청 만연히 왔던 건 기억나요. 너무너무 추웠고 배고팠어요.
어떤 어른이 우리를 박스 안에 밀어넣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가지 말라고 울었는데 그냥 갔어요. 하나의 담담한 고백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오수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나의 기억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무기였다. 마지막 조정 기일, 오수경의 변호사는 나를 파렴치한 유괴범처럼 몰아갔다. 나의 가난과 호랍이라는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들은 오수경의 넓고 깨끗한 아파트 사진과 나의 낡고 좁은 연립주택 사진을 비교하며 판사를 설득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 대신 다른 이야기를 했다. 저는 법 같은 건 잘 모릅니다. 돈도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둘이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웠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가 학교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았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이들이 제품에 안겨 잠들 때 숨소리가 얼마나 따뜻한지 저는 압니다. 나는 판사가 아니라 내 아이들을 보며 이야기했다. 저에게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준 기억입니다. 부디 제 가족을 찢어놓지 말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판사는 아이들을 불렀다. 판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부드럽게 물었다. 하나, 둘이 누구랑 살고 싶니? 모두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쏠렸다. 하나는 둘이의 손을 꼭 잡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 아줌마는 우리 가족 아니에요. 제 가족은 아빠랑 제 동생 둘이 이렇게 셋이에요. 둘이도 작은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아빠랑 살고 싶어요. 판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서류와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나와 오수경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형성된 안정적인 애착 관계와 무엇보다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현재의 후견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친권 및 양육권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후견인 박진우 씨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명합니다. 땅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내게는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오수경은 아무 말 없이 만견자실한 얼굴로 법정을 떠났다. 과거의 유령이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법원 건물을 걸어 나왔다. 지치고 피곤했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하늘은 우리를 처음 만났던 그 방과는 대조적으로 눈부시게 파랗고 맑았다. 나는 아이들을 길게 세우고 두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고맙다, 아빠 딸이 되어줘서. 아이들은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폭풍 속에서 싹을 틔우고 불길 속에서 단련된 우리 가족. 이제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똑똑히 알 수 있었다. 법정에서의 싸움이 끝난 후 우리 가족에게는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 과거의 유령은 완전히 소멸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 후로 몇 년간은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 나는 더 이상 아이들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었고 아이들은 아빠가 있다는 든든함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세월은 아이들을 꿈에서 숙녀로 바꾸어 놓았다. 사춘기가 찾아왔고 우리 집은 조용할 날이 없었다.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날도 있었고 귀가 시간을 두고 옥신각신하기도 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아빠들처럼 딸들의 연애 문제에 가슴을 졸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야식을 만들어주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색깔로 찬란하게 빛났다. 하나는 어릴 적에 그 강단 있는 모습 그대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학생으로 자랐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아이의 꿈은 변호사가 되어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둘이는 어릴 적의 아픔을 이겨내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녀로 성장했다.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아이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겠다고 했다. 나는 공장에서 땀 흘려본 돈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썼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는 날이면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가 곧 나의 행복이고 내 삶의 목적이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느덧 하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집 안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거대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아이가 부담을 가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아이의 합격을 빌었다. 그리고 그 겨울, 우리 집에 기적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하나가 그토록 원하던 서울의 명문대 법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한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1년 뒤, 둘이 역시 언니의 뒤를 이어 서울의 명문 의과대학에 당당히 합격했다. 내 딸들은 내 자랑이자 내 세상의 전부였다.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의 이면에는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서울, 그곳은 아이들에게는 꿈의 무대였지만 나에게는 이별의 장소였다. 아이들이 떠나면 이 집은 다시 텅 비게 될 것이다. 아침마다 아빠 하고 외치며 나를 깨우던 목소리도 거실에서 조잘대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둥지가 비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기적인 슬픔을 아이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서울 가서도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마라, 돈 아끼지 말고. 나는 애써 웃으며 아이들의 짐을 싸는 것을 도왔다. 옷 가지며 책들을 상자에 담을 때마다 내 심장의 한 조각씩을 함께 담아보내는 기분이었다. 이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두 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당부를 했다. 서로 의지하고 힘들면 언제든 아빠한테 전화하고. 알았지? 하나가 먼저 나를 안았다. 늘 듬직했던 맏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희 꼭 성공해서 아빠 호강시켜 드릴게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둘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내 품에 안겨 울기만 했다. 나는 두 딸의 등을 토닥이며 차오르는 눈물을 간신히 참아냈다. 가서 잘 지내는 게 아빠 호강시켜주는 거야. 어서 타. 차 놓치겠다. 나는 억지로 아이들을 버스에 태웠다. 차창 너머로 아이들이 울면서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천천히 터미널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버스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손을 흔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터미널 한복판에 나는 섬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텅 빈 집에 돌아왔다. 아이들의 방에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남기고 간 편지가 놓여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 아빠께. 편지의 첫 구절을 읽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한때는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침묵이 이제는 나를 삼킬 듯이 덮쳐왔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처음 몇 년은 아이들의 전화가 유일한 낙이었다. 주말마다 내려와 밀린 빨래를 해가고 내가 싸준 반찬통을 들고 올라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 의사라는 번듯한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해갔다. 아이들은 너무나 바빴다. 전화는 뜸해졌고 집에 내려오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나는 괜찮다고, 바쁜데 어쩔 수 없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아이들이 보내주는 용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나중에 내 딸들 결혼할 때 보태줘야지 하는 생각만으로도 배가 불렀다. 나는 공장에서 정년퇴직을 했다. 흰머리는 어느새 머리 전체를 뒤덮었고 허리는 구부정해졌다. 밤마다 삭신이 쑤셨고 마른 기침이 잦아졌지만 아이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바쁜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기억뿐이었다. 나는 종종 피아노가 있던 텅 빈 자리를 보며 수진에게 말을 걸었다. 수진아, 보고 있어, 우리 딸들. 저렇게 멋지게 컸어.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텅 비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의 고독한 남자로 돌아와 있었다. 아니, 그때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었다. 행복을 맛보았기에 그 빈자리는 더욱 시리고 아팠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다. 파주시에서 보내온 것이었다. 시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한 시민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행사를 여는데 내가 그 수상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를 추천한 것은 옆집 박씨 아주머니. 이제는 동네 부녀회장이 된 그녀였다. 가셔야지, 당연히 가셔야죠. 애들 아빠가 어떻게 두 딸을 키웠는지 이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이건 당연히 받아야 할 상이야. 하지만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아이들은 너무 바빠서 이런 시골 행사까지 내려올 시간이 없을 것이다. 나 혼자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다들 바쁜데 뭘 그냥 안 가렵니다. 하지만 박씨 아주머니의 성화는 집요했다. 결국 나는 마지못해 그러겠노라고 약속하고 말았다. 행사 당일 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10년도 더 된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품도 잘 맞지 않고 촌스러웠다. 거울 앞에 서니 희끗한 머리에 주름 가득한 늙은 남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시 혼자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힘없는 발걸음을 옮겨 시청 강당으로 향했다. 파주시청 강당은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다. 화려한 조명과 번듯한 옷차림의 사람들. 나는 낡은 양복을 입은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져 최대한 구석진 자리로 찾아 들어갔다.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이 행사가 빨리 끝나서 다시 나의 적막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시장에 지루한 연설이 시작되고 나는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았다. 한 명씩 이름이 불리고 사람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 감사패를 받았다. 지역 경제를 발전시킨 사업가, 30년간 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 나는 기계적으로 박수를 쳤다. 내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지금쯤 서울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내 딸들. 저녁은 먹었을까? 아픈 데는 없을까? 지독한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였다. 사회자가 조금은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은
특별한 순서입니다. 비록 지금은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이곳 파주를 잊지 않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먼 길을 와주셨습니다. 박하나 변호사님, 박두리 의사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박하나, 박두리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설마, 그럴 리가. 내 딸들이 여기에 왔을 리가. 내가 헛것을 들은 것이리라. 나는 무대를 향해 고개를 길게 뺐다. 무대 한쪽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두 명의 젊은 여성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앳된 소녀들이 아니었다.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전문직 여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내 딸들이었다. 하나와 둘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왜 온다는 말도 없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강당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분들이 그 공장 노동자가 키워낸 두 딸이래. 와,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내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나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 옆에 선 둘이는 벌써부터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아이는 객석을 훑어보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마침내 둘이의 시선이 내게 와서 멎었다. 하나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먼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신 파주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저희의 작은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아이는 나를, 객석 구석에 움츠리고 있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희의 진짜 영웅을, 오늘 이 자리의 진짜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제 영웅은 바로 저기, 저 뒤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희의 아버지, 박진우 씨입니다. 순간, 강당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숨고 싶었다. 이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하나의 목소리는 나를 붙잡았다. 아이는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비에 젖은 냉장고 박스, 지독한 추위와 굶주림. 아이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이웃들과 나의 자격을 신문하던 차가운 사회복지사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둘이가 아팠던 그 밤, 내가 아내의 마지막 유산이었던 피아노를 팔아야만 했던 이야기까지,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죽인 채 하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박씨, 아주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하나의 뒤를 이어 둘이가 마이크를 잡았다. 아이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제 아버지는 저희에게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족은 사랑이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기꺼이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추억을 팔아 자식의 새로운 내일을 사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아버지는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감사패를 받으셔야 할 분은 성공한 변호사나 의사가 아닙니다. 평생을 공장에서 땀 흘리며 버려진 두 아이에게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남자입니다. 아빠, 이 상은 아빠의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 과거의 모든 의심과 편견,
동정이 그 거대한 박수 소리에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눈물만 흘렸다. 하나와 둘이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아이들은 시장에게로 가지 않았다. 곧장 내게로 걸어왔다. 인파를 헤치고 내 앞에 선 두 딸. 아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에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이렇게나 아름답게 자라준 내 딸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들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힘껏 끌어안았다. 셋이서 함께 텅 빈 내 가슴을 가득 채우는 온기. 우리는 다시 하나의 가족으로 함께 서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함께 밖으로 나왔다. 기자 몇 명이 달려들었지만 아이들은 정중하게 인터뷰를 사양했다. 아빠, 놀라셨죠? 둘이가 내 팔짱을 끼며 웃었다. 이놈들, 온다는 말도 없이 서프라이즈잖아요. 하나가 반대쪽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런데 아빠, 놀랄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또 남았는데. 저희 오늘 서울 안 가요. 앞으로도요. 둘이가 하나의 말을 받았다. 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무세운 소리야. 그게 저희 돌아왔어요. 아빠.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이곳 파주에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열 거예요.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둘이는 이 동네 대학병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주말에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할 거고요. 아빠가 평생 저희를 돌보셨잖아요. 이제 저희 차례예요. 저희가 아빠를 돌봐드릴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들은 진심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집으로 걸었다. 나는 두 딸의 사이에 서서 든든하게 내 팔을 잡아주는 아이들의 손을 느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폭풍우 치던 밤과는 너무나도 다른 밤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외롭고 고독했던 내 삶에 불쑥 찾아왔던 두 개의 작은 씨앗. 그 씨앗을 내 눈물과 땀으로 키웠더니 이제는 나를 기꺼이 품어주는 거대한 숲이 되었구나. 텅 비었던 나의 둥지. 이제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사랑하는 나의 딸들이 돌아왔다. 내가 평생을 걸쳐 지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농사. 그 풍성한 수확물이 마침내 온전하게 내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집으로 향하는 길. 가로등 불빛이 우리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림자였다.